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개인이 사자 우위,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우위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우위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코스피가 참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세를 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흐름은 지난주부터 살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둔화되면서 또 엄청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죠. 뒤에서도 언급이 드리겠지만 국내 개인들의 어떤 수급 모멘텀 그리고 포텐셜은 상당히 좀 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보통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상관성 0.8로 보면 거의 이제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개인들이 주도로 국내 증시를 이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수급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장 초반이지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방산 쪽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주가의 뭐 핵심적인 어떤 그 팩터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이제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초반에는 하락으로 또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사실 지난주에 워낙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매물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를 내고 그냥 쭉 그으면서 올라가는 컨셉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그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추세적으로 뭐 이제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당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배당 최고 세율이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35%에서 정관이 35%인데 25%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이제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 25%까지 낮춰야 기본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하나가 생겼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로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 국내의 어떤 배당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실 갑이라고 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총수라는 대주주가 갑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배당을 결정을 해야 국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좀 좋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3분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4분기도 나올 것이겠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한 30%를 올렸어요. 1개월 기준으로. 네. 저희는 이제 연휴가 껴있는 상황에서 국내 컨센서스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해외 IB 쪽에서의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은 내년에 60조, 하이닉스는 50조 이렇게 추정치를 강하게 이렇게 사양 조정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MSCI 기준으로 한국의 이 PER은 11배 수준인데요. 이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의 어떤 핵심은 이익 모멘텀 둔화라든지 저배당 이런 컨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순항 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규제 측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계속해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주시장 수급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개인들이 금융자산 비중 자체가 국내 한국 기준으로는 6%, 7%로 전 세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최하위거든요. 이것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핵심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부동산의 성과 차이가 이렇게 크로스 오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올해 기준으로 한 6%, 서울 기준으로 6%, 7% 올랐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20%, 30% 올랐죠. 그리고 3년 성과 자체도 이게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어떤 이 수익이 부동산을 이거를 이제 역전했다라는 측면은 향후 국내 개인들의 어떤 잠재적인 수급 유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어떤 주식의 어떤 자본 시장의 측면에서의 빅무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네. 자금이 이동이 되는 그런 초입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에 사실 모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주 단위로 고점이 계속 3,500, 3,600, 이제 지난주에는 3,700, 3,800 사실 턱밑까지도 갔었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3,800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3,800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추세가 좋다 보니까 4,000 뭐 최근에는 막 이러면 이제 뭐 5,000도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대와 희망 섞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의 밸류에이션 11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국이 13배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18배예요. 그래서 아직 저평가 상태. 그렇죠.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글로벌 주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다 높아진 수준인데 한국은 너무 낮았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이익 자체는 시크리컬 측면이 있고 어떤 이제 그 산업재들이 많고 이제 수주 베이스가 많아서 변동성이 큰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익 모멘텀이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좋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모두 이거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 배당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당 상향이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네. 25년도에 배당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극복 혹은 추정치 뭐 연말에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 배당 공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추정치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배당 최대 세율 자체를 25%로 낮췄을 때 기업들의 어떤 이제 추가적인 배당 상향 공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떤 중국의 배당 성향이 30%까지는 못 가겠지만 20% 중반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 모멘텀 자체가 중국보다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13배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4,500포인트,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4,500포인트는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배당 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 지수 때도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IT 버블, 뭐 AI 버블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IT 버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피크가 3개월 후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엔비디아 기준, 오픈AI 기준으로 봤을 때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 아직 안 버블을 왔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확정 실적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퀀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AI 버블 논란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반도체의 추가적인 이익 상향 그리고 포텐셜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000P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요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뭐 기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PER이 13배 중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기준으로 4,500포인트. 중국보단 잘해야죠. 아무리 이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도 좋습니다. 중국은 뭐 이제 계속 우리보다 자본시장 역사도 짧고 우리가 앞서 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고 올라갈 룸이 더 있다라는 거고.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은 환율이 꽤 높은데 지금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외국인 수급의 공식은 조금 깨는 역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계속 될까요? 환율이 계속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서 안 좋다라는 뭐 그 원론적인, 일반적인 상식. 예, 일반적인 공식인데요. 네.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상당히 더 중요한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기업들이 캐펙스를 증가를 시켜서 그러면 투자들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높여서 미국 한정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향으로 조정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이제 캡탈 게인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배당도 많이 받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30% 40%입니다. 한국하고 좀 비교 한 5배 정도 비중 차이가 나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 효과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측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 이익이 모든 이제 전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 경기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상승을 한국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익도 높아지고 있고 네. 자동차도 이익 상향 조정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뭐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추가적으로 환율 때문에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은 지금 확실히 환율이 맞습니다.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비중 자체도 한국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환율 상승이 분명 단기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올드 패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내 증시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한국의 기업 이익 모멘텀을 끌어올려서 상당히 좀 한국의 이익 모멘텀 좀 높이면서 밸류에이션 낮추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타국 대비해서 가지고 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을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환율 네. 상승은 저희 국내 증시 측면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아니라면 완만한 우상향은 국내 증시에는 저는 긍정적일 약간 뉴노멀 상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건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맞습니다. K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건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수출 경기가 아주 괜찮은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오히려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수급 측면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사자 우위이긴 한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올라가는 장에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끌고 나가는 형상이었고 개인이 차익 실현 날 때는 좀 자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가져갔다면 개인들이 그러면은 어땠을까?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기도 했었을 텐데 살았다 팔았다 4848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기존에 팔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시장의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액션 자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기관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만 하는 거잖아요.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어떤 개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외인들은 매수 확대를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최근에는 팔지만은 연기금은 이제 매도세를 거의 이제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매수를 강하게 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수급 측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약간 횡보가 될 때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그냥 끌고 올라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는 이를테면 이제 과거로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 때 개인들이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의 어떤 액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뭐 좋은 것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한 것들이 뭐 나쁜 것이 아닌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수급 모멘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서 국내 이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초입
그리고 글로벌 측면에서 가장 낮은 6%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인센티브 제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개인 수급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만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개인들이 사실 테마라든지 지수 측면의 ETF로 매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의 순매수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개인 수급을 좀 분석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국내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지만 아니죠. 폭발적으로 사들이고 있지만 이제 다 편중돼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 중에서 투톱, 삼성, SK하이닉스 쏠리고 있단 말이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이 기여하고 있다. 근데 계속 사들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10만 원 돌파, 하이닉스는 50만 원 돌파. 또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국내 기업 이익을 끌고 가는 기여도 99% 거의 뭐 100%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펀더멘털 개선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사실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AI 생태계의 어떤 이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디램 가격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업종 자체가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상당히 분명히 연관성이 높은 이 핵심 이제 지수 자체가 글로벌 미국의 AI 주가의 어떤 흐름이겠지만은 네. 변동성 단기적으로 있으면서 한국은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반락을 했을 때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추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글로벌 AI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그 생태계 사이클은 아직 초입이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지금 뭐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못 느끼겠지만 분명히 반락을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좀 진입을 해서 이런 추세에 대한 어떤 함수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한국 반도체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50%는 계속 가지고 가되 한 50%를 트레이딩 바이 컨셉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내기에 상당히 좋은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실 지금까지의 상승세는 하이닉스가 뭐 월등히 앞서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도 HBM을 보면 하이닉스는 넘사벽이다 아직까지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인 그 이제 빅 무브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느 쪽에서 실적 추정치가 더 많이 일어났느냐, 상향 조정이 일어났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은 연말까지는 좀 긍정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실적을 더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 60조, 하이닉스 50조.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전자가 다시 이익을 재역전한다라는 컨셉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MD 관련한 이제 AMD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핫하고 이익 충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그쪽의 수혜가 삼성전자랑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에 조금 저는 손을 좀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뭐 최근까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죠.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던 측면에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잘 제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국내 증시에 어떤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말 계절성 측면에서 보면 벤치마크일수록 더 성과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공매도 뭐 쇼커버 이런 이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 즉 코스피하고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제를 하는 그런 수요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이유 없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벤치마크 거는 수요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삼성전자.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벤치마크를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벤치마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삼성전자, 내년에는 하이닉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은 삼성과 하이닉스만 있냐, 우리도 있다라고 외친 섹터들. 계속 눌려 있었던 자동차주도 지난주에는 꽤 크게 반등했고 2차 전지가 사실 지난주에는 아주 폭등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자동차와 2차 전지주의 부활이냐? 아직 시기상조냐? 조심스러운 접근이 유효하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의 실적이 최근에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냈고 이번에 LG 에너솔루션도 20% 30% 에너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잘못 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보조금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엔솔의 분기 이익의 한 90% 수준이 어떤 이 보조금 관련한 이제 세액 공제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기존의 어떤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다시 올해까지는 높아졌다가 내년 추정치를 보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ESS 매출, 데이터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펀더멘털로 완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워낙 좀 작습니다. 한 10%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내년 부진할 것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계절성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연말에 이제 쇼 커버를 항상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렸던 주식을 수익자 기준에서 봤을 때 빌려준 쪽에서는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크의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연말에 배당을 받을 때 그런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본인들이 빌려준 주식을 갖다가 다 이제 회수하는 그런 이제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숏을 쳤던 측면이 커버가 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좀 높게 쌓여 있었던 2차 전지의 숏커버 수혜가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위주로 이 공매도를 계속 커버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컨셉에서는 의미 있는 업종이 될 수는 있다. 다만 내년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팩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이 일단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장 짚어보죠. 미장도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CPI 발표가 24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연준의 FOMC는 그 다음 주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무르익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 미장은 이번 주에는 주요 관전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될까? 미국은 계속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혹시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약간 부러진 이슈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이 제기되고는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익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는데 미국의 증시 PR이 지금 정확하게 22.6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치는 23.1배였거든요. 네. PER 기준,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PER 수치는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가의 상승세가 이익의 상승세하고 동일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부러지게 되면 이게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이익이 고평가다라는 그런 센티먼트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익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안에서도 버블 논란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너무 실적을 잘 내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IT, 금융, 소재 섹터까지 해서 이익을 상당히 좀 잘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뭐 여러 가지 이번 주 주요 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타나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금리도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모두 다 미국 증시에서 이 백테스팅을 해보면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나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엔화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타국 대비해서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펀더멘털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중장기 금리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 미국 증시에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표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 중장기 국채가 잘 안 팔려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특히 장기금리. 예, 장기금리 장기금리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래서 5%, 6%가 되지 않는 변동성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우상향은 어떻게 보면 자칫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5%, 4.9% 후반대인데 국채가 아예 안 팔리면 다른 국가의 국채가 더 낮은데 다른 국채가 팔린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그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의 완만한 우상향, 달러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은 미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다, 미국이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그런 방증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사실은 저는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네. 눌렸으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 이제 빅테크 중에 이제 포문을 여는 건데 지난주 실적에서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괜찮았고 물론 지방은행에 무슨 대출 부실화 이슈가 있긴 했지만 큰 대세는 영향이 없었고 어닝 시즌은 있어서 테슬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기에 충분할까요? 일단은 추정치를 보면 분기 추정치, 연말 추정치, 내년 추정치 모두 다 하향 조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하고 유럽 측면에서의 전기차 판매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보조금 만료 측면도 테슬라 주가에 그리고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이제 전기차의 플랫폼 개발 기대가 좀 있고 ESS 산업 관련해서 기대가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고성능 반도체 내재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겠죠.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어찌됐건 실적 추정치는 떨어졌겠지만은 주가가 올라면서 지금 PER은 190배가 넘었거든요. 거의 20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성에 베팅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190배에서 200배, 300배 밸류에이션 계속 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새로운 컨셉도 더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새로운 컨셉은 고성능 반도체를 내재화해서 내가 다른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테슬라산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 이런 쪽 AMD 칩을 안 사고 우리가 그냥 AI를 만들겠다,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50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새로운 컨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컨셉,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테슬라하고는 조금 더 어울리는 이제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그동안 국내 증시를 발목 잡는 요인이었죠. 그 불확실성을 이참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조정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달려온 국내 증시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양호 수장 나오셨고요.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한미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제 타결이 된다면 시장이 그동안 관세 족쇄를 벗고 다시 한번 위로 더 치솟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3,8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면 송 대표님, 4,000포인트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시장의 걱정, 이런 것들이 주가 일정 부분 녹아 있었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있어서 주가가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 조금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주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신다면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 협상 자체가 사실 우리 냉정해 보면 우리 7월, 8월에 끝난 줄 알았었잖아요. 네, 구두아이비. 네. 예, 사실은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보니까 또 자꾸 뭐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냥 어쨌거나 이게 이번에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계속적인 그런 움직임을 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의 여지를 좀 열어놓고 우리가 투자자들도 그 이슈를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청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던 건 이견이 좁혀졌다.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10일 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던 거다. 네, 이제 순차적으로 얼만큼 가느냐, 그다음 우리가 5% 얘기했고, 10월 13일 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수정본이 왔다고 했죠. 왔다 그러고 이제 갔다 그러고 여러 가지 나온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4천까지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결이 되더라도 이게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타결이 돼서 그것이 통화수화표나 이런 충분 조건들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크게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타결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타결보다는 좀 이게 미뤄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뭐냐면 11월 5일 날 대법원에서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관세에 관해서. 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스탠스를 갖고 갈 거고, 이거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시진핑하고 이제 만나는 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가려서 이것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다.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얘기한 저는 판단의 기준이 최초 투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갈 때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최초 투자. 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200억 달러가 선투자가 선투자를 미국이 원하는 예를 직접 투자 방식으로 많이 그렇죠. 결정이 되면 그것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스카페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네요. 악마는 디테일이 제가 반대.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데 그 디테일을 풀어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타결이 되더라도 타결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예,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결국 뭐 타결이란 부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사실 이벤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 가서 굳이 타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타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타결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타결이 되면 어느 정도 또 뭐 자동차라든지 관련주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보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자체 그 결과물이 사실은 더 뭐 글로벌 전체적이나 우리나라 증시시장에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듯이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에 결국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장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는 그러한 어떤 어떤 그 기회랄까요? 뭔가 그러한 국면도 한 번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송 대표님, 네. 우리는 상장사들 중에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15%로 낮아지는. 그게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관세가 10%포인트 낮아진다라는 건 이건 그대로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그 소위 가격 경쟁력 네. 측면에서 지금 손해 보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이제 좀 정상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출발선이 같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분명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일정 부분 그걸 반영해서 됐다 치고 이제 주가가 그 사이에 일정 부분 올라간 측면이 있고 좀 더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원래는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초 시작은 가능하면 그냥 관세 협상이 옛날 기준으로 최소한 없는 수준으로 하는 게 목표였고 굳이 받아야 된다면 경쟁, 다른 나라와의 경쟁 측면에서 손해는 없도록 하자는 게 두 번째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이제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근데 사실 그쪽 지나가고 나면 더 큰 문제는 결국은 그 산업이 처해 있는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의 그러한 경기 흐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관세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사실은 수요 자체가 최근에 고금리와 소비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지나고 나면 아마 또 바로 그 다음 또 걱정거리가 또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주가를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그 엉덩이 한쪽이 좀 찜찜한 거는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냉정하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네. 또 어떤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또 뭐 타코 먹으러 가야죠. 타코. 네, 해야죠. 타코. 예. 근데 지금 1,500억 달러 이게 이제 마스가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규모로 보면요. 세계 최대 단일 품목에 대한 투자예요. 미국에 있는 현지의 공무원뿐 아니라 산업 관계자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번에 받아들이면 우리 감당을 못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전체 수급에 맞는데 맞습니다. 이러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이것이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진짜로 가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스카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거는 물론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아직 팽팽하지만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니까 미 국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참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건 관세 협상은 아주 타이트하게 가는데 조선업 협력은 뭐 대단히 손을 내밀고 이런 상황들 말이죠. 어쨌든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조선업 협력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뭐 미국 측도
당장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인 사항들이고요. 네. 특히 뭐 지금 관련해 해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호 간의 미중 간의 상호 간에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어떤 공급망의 안정적인 차원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 미국이 이 마스크바 프로젝트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 미중 패권 갈등의 가장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사실은 그 안보 갈등, 안보인 부분들이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함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군사 선박을 사실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마스크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보게 되면 결국 미국 자체적인 그 어떠한 AI 생태계라든지 공급망을 계속 구축하겠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미국 내에 사실은 상당히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유럽 까지도 사실은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많은 지금 재원을 조달을 한 사항들이고 그 재원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대충 한 1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 규모는 사실은 미국 그 주택을 제외한 고정 투자액의 거의 연간 다니면 3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근데 그게 뭐 1년 내에 다 투자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만큼 미국은 마스크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AI 뭐 이러한 쪽에서 미국 자체적인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 그 자금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관세 협상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타결 쪽에서 좀 낙관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돈은 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 낙수 효과 자체를 어떻게 해야든 간에 최대한 끌어올리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 대표님 조선주의 시간이 다시 오는 겁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조선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스가는 사실 미국이 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 주고 돈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잖아요. 사실은 모든 분야가.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3,500달러 현찰로 넣고 내가 원할 때 난 막 꺼내서 쓸 거야. 내가 원하는 분야에. 네. 이게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역제하는데 조선은 윈윈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지금 조선업 망가져서 좀 중국한테 다 밀리지. 우리가 대신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도 좀 돈 같이 벌자. 뭐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지금 접합점이 얼만큼 지금 서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기는. 네. 그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고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측에서 적어도 실무진에서의 생각은 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이 있겠지만 소위 이제 지도자층, 백악관의 저 최상위층이 과연 이것을 동의할 거냐? 왜냐하면 이거는 뭐랄까요? 이건 지금 마가 진영에서 원하는 매우 그냥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냥 제국주의에 가까운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좁혔는지가 중요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퍼주기만 하는 거면 우리한테 과연 무슨 수혜가 있을 거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제자가 냉정해 보면 한화그룹의 하나오션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거래도 중국과 없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발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보면은 본인들이 냉정히 보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조선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도와줄게로 갔더니 아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내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차하면 우리 중국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그런 좀 말할까 좀 너무 과도한 그러한 요구 조건을 소위 상식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중국 제재 얘기가 나온 것이 꼭 우리한테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일단 미국에 있는 항만 노조가 다 반대를 해요. 들어오면 안 된다. 자기네들 일자리 뺏긴다. 그러니까 항만 노조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지금 사실 트럼프 표하고 지금 관계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존스법 이거 재개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일지 미국도 지금 확실한 이 사실 준비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존스법 개정 안 하고서 어떻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것이며
지금 항만 노조가 대대적으로 뭐 자기네 일자리 없어진다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레버러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국내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는 크게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판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그 구도를 짜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지에서는 분석이고요. 뭐 사실 또 이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뭐 독소 조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외환적으로 견뎌낼 것인가 사실 숙제가 제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항만 노조가 왜 반대? 자기네 일자리 없어진다는 거죠. 다 외국에서 들어오고 뭐 등등하고 지금 뭐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뭐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세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국 내에서 선박을 많이 건조하게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뭐 늘어나게 될 텐데 노조야 단기적으로 조선소 보장해서 도크와 또 항만의 약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것인지 뭐 등등 네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말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준비한 그 거 얘기를 하신 하나도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보고 무슨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등등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 어떻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 대표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최근 실적을 보면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미국 수출은 줄고 그거를 이제 유럽이나 뭐 독립국가나 이런 지역의 수출들로 메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구조가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관세 타결이 돼서 25에서 15로 어쨌든 관세가 낮아져야 직접 경쟁한 일본, 유럽과 동등한 선상에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정부가 애초에 관세 협상에 했을 때 두 번째 목표였죠. 적어도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지금 주가 우리 입장은 다 주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타결이 됐다는 일본 회사의 대표적인 게 도요다인데 도요다의 그럼 주가가 그 타결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하고 경쟁해서 오히려 엄청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그럼 많이 올라갔느냐? 이것 때문에 한 10% 빠졌다가 지금 10% 올라가고 헤매고 있어요. 그냥 여전히 옆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관세 때문에 미국 내의 그 내구재 소비와 관련해서 지금 관세에 앞서서 미리 당겼던 그런 선매수, 선수입이 지금 마무리되고 나서 이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여기서 빠르게 이 소비가 둔화될 것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내년도는 미국 내에서의 과연 이 자동차 수요가 많이 살아날 거냐에 대한 것이 그 다음 주가의 쟁점이 될 거지 관세 이슈는 어찌 보면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마이너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미국이요. 네. 신차 수요량이 연간 1,600만 대입니다. 신차만. 네. 800만 대는 거기서 만들고 현지에서 만들고 800만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관세를 매겨갖고 이 차값이 올라가잖아요. 2026년도 이제 중간 선거는 포기하라는 뜻이거든요. 자동차와 석유값에 민감한 게 미국 소비자들인데 그거를 올라가는 거를 눈 뜨고 본다?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측에 유리하게 해서 관세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위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쉽게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 내 제조에 800만 대 갖고 1,600만 대를 소화를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뭐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데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관건은 지금 미국 안으로 공급망을 들여오려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공장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내년엔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해법으로서 오히려 관세 문제는 쉽게 자동차 관세는 그렇습니다.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베이스라인으로 깔아야 될 게 뭐냐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를해서 트럼프가 이기려면은요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선거가 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나 뭐 내년 초에 조금 빠지게 해놓고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건데 거기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경제가 좋아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문제들은 정치 공학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자동차주의 그 고질적인 저평가가 결국 해소가 될 거냐 이 부분으로 최종 관심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자동차의 저평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약간은 좀 공급 과잉,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뭐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중국차에 좀 밀려나는 이러한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또 뭐 제반 국가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요, 뭐 유럽은 조금 최근에 살아났다 다시 또 좋았다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어서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5년 내에 뭐 지금 완성차 업체가 한 60%가 뭐 재편될 거다라는 이제 통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통적 자동차 업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떤 구조조정의 어떤 실현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저평가 문제는 단순히 어떤 관세 문제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이 수요와 관련돼서 아까 뭐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선수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지난주였죠. 신용 리스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자동차 대출 문제가 사실은 이제 불거지 부실 대출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자동차 대출에 대해서 보다 이제 좀 엄격한 규준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수요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자동차 부분은 단순히 뭐 관세, 뭐 지금까지는 관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어떤 수요,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물론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유가가 아시겠지만 지금 57불, 58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미국은 사실은 이 가솔린 가격의 자동차 수요가 뭐 완전히 이제 연동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이 자동차 뭐 지금 다이먼 회장도 뭐 바퀴벌레 제이미 다이먼 다이먼의,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생각보다 많은 바퀴벌레 많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자동차 대출 뭐 추이를 보게 자동차 론 증가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사실 늘어났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부실이 없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잘못해서 이제 대출 억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자동차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라서 지표들이 좀 다 늦게 나오잖아요. 고용 안 나왔죠? CPI 24일 날 나온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깜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 순식간에 확 꺼져 버릴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최근에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2020년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그때 우리가 아마 기억을 쫙 돌려보시면 그때 시장이 이게 뭐 V자형 회복이냐, U자형 회복이냐, 나이키 회복이냐, 뭐 막 이런 거 우리가 엄청 논의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뭘로 결론이 났냐면 K자형 지금 회복이거든요. 원래 K자가 붙으면 원래 좋은 건데 K컬처, 뭐 K뮤직, K드라마 뭐. 근데 이 경기 회복의 K자 모양은 상당히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회복이거든요. 주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 소비의 상위 10%가 소비의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위 10%가 소비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위 한 80%는 사실상 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자동차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부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지금 내놓는 거. 말하자면 지금 내가 집을 산 거에 부채 갖고 그보다 더 싸게 내다 팔면은 깡통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동차를 내다 파는 그 비율이 지금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의 자동차 수요도 극과 극으로 좀 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좀 지속되면은 내구재 수입 쪽은 상당히 좀 뭐랄까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내구재란 거는 장기적으로 목돈을 못 들이니까 할부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재들이 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걱정이 좀 하나 있고 반면에 또 무슨 소위 유럽의 명품 회사
분야들이 최근 들어서 수요 급증으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지는 거꾸로 이제 그 K자의 상위 10%는 소비를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주가 많이 올라서. 근데 주가로 돈을 버니까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면서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퀴벌레가 얼마나 늘어날지의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 들어갈수록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방은행의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은 이게 지방은행의 문제, 그러니까 그걸 바퀴 한 마리에 비유한 거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바퀴들이 있을지 모른다. 네. 라는 거죠. 우리도 가정에서 바퀴 한 마리 발견되면 사실 바로 약 쳐야 됩니다. 그렇죠. 5만 8천 마리 깔아 있다고 봐야죠. 사건도 하나가 나려면 그것이 똑같은 사건이 이전에 뭐 몇천 번 일어났다듯이.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CPI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 발표 안 해도 돼요. 뭐 발표하면은 뭐 채권율이라는 이런 기준이 된다 그러지만 사실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노동부하고 상무국에. 근데 그거 예산을 이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악관 소속인 OMB예요. 예산관리부에서. 네. 그렇다면은 자기네들이 뭐 검증을 해봐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CPI 나오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3.1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데서 지금 해갖고 지금 뭐 반등의 어떤 기회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CPI에 대한 굉장히 기대들 많이 하고 있으나 이거는 우리가 좀 관리된 숫자로 나오지 않겠냐 그런 뭐 음모론적인 눈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상황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죠? 위원님 너무 좋아요. 계속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3,800도 가시권, 4,000도 머지않았다.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뭐 지금 증시 상황은 이전과는 좀 저는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동성 랠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지수 자체가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오르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식시장 그러면 일종의 쏠림 현상이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 랠리가 있고 다행스러운 건 그 주가 상승 랠리를 좀 쏠림 현상을 이끌고 있는 업종들의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주가의 어떤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의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라는 것들이 특히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뜨겁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인 투자가 사실은 어떤 열풍 비슷하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은 오히려 개인보다는 사실은 그 외국인 또는 네. 기관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들어와서 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전의 어떤 증시 과열 상태하고는 좀 차별화로 사실은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것이 특히 이익의 성장성에 기반된 종목들 자체. 물론 그 쏠림을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미국도 사실은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뭐 지금 어떤 상황 자체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기대와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같은 관점이십니까, 송 대표님도? 네, 그러니까 너무 뭐든지 이게 전전 이걸 시소로 비교하는데 네.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면 시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몰려인 쪽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보시면 무게가 밸런스가 있어야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공매도 장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네. 예, 뭐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건 너무 한쪽으로 다 쏠려 있을 때. 그럼 그 얘기는 이제 큰 바보 이론이라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주가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건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소위 돈 빌려 B2 많이 늘어났다는데 예수금 늘어난 속도가 더
가팔라서 예수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크게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점 대비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지금 상대 강도 수조, 이제 과열이냐,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과열돼 쌓였나, 네. 아니면 너무 위축돼 있느냐, 보통 30, 70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것이 월 기준으로도 지금 70이 넘어서 갖고 이게 지난 한 20년 내 한 3-4번째 상당히 기술적으로 과열돼 있는 건 맞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를 네, RSI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사람들이 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샀다는 건 맞고, 그 얘기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가격 조정이잖아요. 이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을 거냐, 외생적인 아까 말한 그 소위 바퀴벌레, 네. 이 바퀴벌레가 더 늘어가나, 이것이 사실은 갑자기 바뀌어갖고 알고 봤더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흰개미다. 요즘 미국에서는 흰개미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더럽지만 같이 살 수는 있는데 흰개미는 집안에 있으면 미국 목조 건물이라 다 갉아먹어서 집안 전체가 폭삭 주저앉거든요. 이게 흰개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흰개미만 아니면 바퀴벌레 정도는 현재 유동성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야, 다양한 비유들이 예. 다이먼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 월가의 대부 아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바퀴벌레론에 또 공격을 가하는.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낙관론이 선반영된 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 타고 뭐 AI가 있고 쭉쭉 나가는데, 일단 저는 요번에 뭐 4천 가구 뭐 이러는 것보다 3,600을 뚫은 거에 대해 박수를 치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네. 진짜로 3,600을 통해서 투자자 신뢰 회복이 됐어요. 국장을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는데 지금 뭐 미국장에서 지금 돌아왔고요. 시가총액 그의 전체 구성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전통적인 거에서 미래지향적인 걸로 지금 시가총액의 그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글로벌 자산도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유의미한 3,600을 뚫었기 때문에 4,000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지금 지수가 올라가려면 시총 1, 2들이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 잘 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뭐 길게는 4, 5년 넘게 가는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그러고요. 저도 반도체 회사에 일해봤지만 이렇게 물량과 가격이 같이 오르는 슈퍼 사이클은 처음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 가는 거는 굉장히 한데, 너무 빠르게 가서 4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이런 버블들이 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2020년 그때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장이 막 한번 주저앉았다가 확 타올랐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의원님? 지금과 그때는 올라가는 기울기나 이런 건 비슷할 수 있는데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개인이 막 적극적으로 사들이진 않고 이제 시장을 봐가면서 고양이 걸음 걷듯이 좀 개인들이 나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개인들이 똑똑해진 건지 아니면 지금의 대세 상승장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스마트해졌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라는 부분 자체가 항상 이 급등락을 했고 해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해외 투자도 사실은 많이 하시고, 또 ETF도 또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이고, 또 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전에 뭐 유동성 랠리다 뭐이다 하면은 사실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더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차분하게 사실은 흘러가고, 이익 자체가 사실은 나오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라든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팬데믹 직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뜻밖의 상황을 맞았죠. 뭐 사실은 다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다 느꼈다가 사실은 미국 증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뭐 특히 이제 그때 제약주,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올랐고, 근데 그것은 이익이 사실은 동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길게 가지 못했던 어떤 측면이 좀 있었던, 물론 근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익이 좋았긴 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하고는 어떤 색깔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하고 비교를 하면요, 코로나 때
21년도 보면 개인 예탁이 11조 정도 됐고요. 신용이 21조니까 지금 23조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갖고 있고 예탁금이 68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는 가고 있으나 우리가 뭐 따지는 것 중에 보면은 버핏 지수 많이들 또 이제 따시는데 당시에는 96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119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된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행 뭐 퍼가 9.5, 9.6 뭐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게 지금 뭐 18.5인데 올라갈 힘과 정치 흐름이 지금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기 좀 다른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거든요.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부동산 정책, 물론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기저에는 사실 부동산을 쏠린 자금을 증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방향성을? 이게 뭐 질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네. 기가 막히게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랐다. 뭐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담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뭐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타이밍은 공교롭게도 맞은 것 같고요. 근데 소위 이제 머니 무브라고 하죠. 네. 소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중국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일반 가계 전체 순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것만은 맞지 않습니까? 네. 70%에서 80% 뭐 그 측정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7, 80%를 갖고 있는 건 너무 과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미국은 30% 그 전후 언더 뭐 이렇게 되고 오히려 지금 금융자산을 특히 주식을 포함한 이런 것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 우리하고 반대고 아까 앞서 코너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로우 싱글 디짓, 그러니까 5, 6%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적게 갖고 있는 네. 거는 맞고 결국은 부동산이 이게 폭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일정 부분 너무 부동산으로만 가던 자금이 일정 부분 좀 생산적인 이게 그 소위 이제 기업들의 선순환으로 소위 생산에 연결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것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금융 특히 가계의 그런 자산 구성이 선진화되는 조금 좀 그런 측면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봐도 그건 당연히 맞고 그게 되려면 대전제는 주식시장이 올라야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대, 확신이 있어야 네. 그쪽으로 돈을 넣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올해 지금 뭐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첫 단추는 잘 끼운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서 지금 올라가는데 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산시장 이동하는 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액은 고액대로 가고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자꾸만 부동산에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만은 장기로 진짜 5천을 가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지 부동산 약간의 어떤 뭐 이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걸로 끝까지 가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다시 보는 부동산의 그런 뭐 실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라서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순소리 나온 김에 그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자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을 눌렀다면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은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렇죠. 뭐 자사주 소각, 지금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물줄기를 이제 바꾸기 위한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건 또 긍정적으로 예,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쪽 증시에서 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거를 자꾸만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물꼬를 튼다 그런 그 부분들은 그건 억지다? 뭐 하여튼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1인 가구들 늘어나는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승부를 이쪽 기업 쪽에서 봐야지 자꾸만 부동산 쪽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저는 크게 뭐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물줄기가 바뀌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증시로 대거 옮겨온다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판이 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미국의 어떤 대세적인 뭐 장기 주식 상승 트렌드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있죠. 들어서 미국은 퇴직연금의 그렇죠. 상당수가 주식에 다 예.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뭐 워낙 또 장기도 올랐으니까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 계층 자체의 그 부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소비 자체가 좀 지탱이 되고 하는 미국 경제의 흐름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성격이 약간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부동산이라는 부분 자체를 투자를 하면 사실 많은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한 부분들이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자금 플러스 뭐 약간의 좀 레버리지가 사실은 있는 자금들이고, 또 이것은 부동산은 우리가 항상 안전자산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부동산 뭐 이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의 성격 자체가 과연 이 위험자산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정부가 사실은 꾸준한 노력, 뭐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 자체가 매년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져야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오고 해외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오는 거지. 이게 올해 한 해, 뭐 내년 들어 다시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인에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더 몰리면 몰렸지 주식시장으로 올 수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건 지금 분위기로 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로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간은 또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올해 사실은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또 이렇게 오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 이제 그러한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뭔가 장기적 미국 같은 어떤 장기적인 상승들을 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금들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세법, 상법 개정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 배당소득 분리가 해서 최고세율을 35에서 35%를 제시한 게 정부 아니죠. 이거를 지금 최근에 나온 말은 25%로 낮추려는 이제 아주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을 이제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송 대표님? 예, 저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주주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에 가까운 이제 소위 최대 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로 따지면 뭐 소위 뭐 큰 개미, 큰 손이라고 부르는 소위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대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소액 주주가 있습니다. 이 셋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말씀 주셨던 소위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25%로 다 맞춰주는 것 자체는 적어도 최대 주주와 대주주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딴 생각 안 하고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위 5월동주 동상이몽하고 있던 세 주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팀 코리아, 팀 주식, 팀 코퍼레이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부동산 얘기도 했고 이 주식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대 관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과거에 지금 왜 부동산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냐? 지난 10년간, 30년간 보면은 부동산 불패가 있잖아요. 사실은 수익률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 좋았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는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점점 둔화되고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대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느냐 여부고,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의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강세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